오늘은 마오쩌둥의 최대 라이벌이자 역사의 패자가 된 남자 장제스의 이야기를 풀어보려 합니다. 그는 군벌 시대를 평정하고 중국을 통일한 영웅이었지만 결국 작은 섬으로 쫓겨난 패배자가 되었죠. 도대체 무엇이 그를 패자로 만들었을까요? 장제스는 1887년 청나라 저장성의 한 소금상인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대대로 이어온 소금 장사로 집안은 중산층 정도는 되었죠. 하지만 행복도 잠시. 아버지는 장제스가 겨우 9살 때 갑자기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안 형편이 어려워졌고 어린 장제스는 가난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죠. 다행히 어머니 왕차 이위는 재혼하지 않고 장제스 남매를 키웠습니다. 불교 신앙이 깊고 교육열이 대단했던 어머니는 아무리 어려워도 아들의 교육만큼은 포기하지 않았죠. 아마 이때 어머니에게서 받은 엄격한 훈육이 장제스의 성격을 만든 것 같습니다. 평생 고집스럽고 결기가 강한 성품을 보였으니까요. 장제스의 꿈은 군인이었습니다. 당시 청나라는 서양 열강의 침략으로 점점 무너져가고 있었고 젊은이들은 나라를 구할 방법을 찾고 있었죠. 19살이 된 장제스는 위안스카이가 세운 바우딩 군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에는 일본 육군 사관학교로 유학을 떠났죠. 1909년부터 1911년까지 일본군 군관으로 복무하던 장제스에게 운명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신의 혁명이 일어난 것이죠. 장제스는 즉시 귀국해 혁명군에 합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원을 만나게 되는데 이것이 장제스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순원은 장제스의 능력을 눈여겨봤습니다. 충성스럽고 군사적 재능이 있는 이 젊은 장교를 가까이 두었죠. 1923년 순원은 광저우에 황푸군관학교를 세우고 장제스를 초대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이때부터 장제스는 자신만의 세력 기반을 만들어 나갔죠. 황푸군관학교 출신 장교들은 훗날 장제스의 핵심 부하들이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시 황푸군관학교의 정치부 교관이 바로 저우원라이였고 마오쩌둥도 국민당의 요직을 맡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장제스와 치열하게 싸울 공산당 지도자들이 이때는 같은 편이었죠. 마오쩌둥이 황푸군관학교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장제스는 나중에 이렇게 평했습니다. 씻지도 않는 놈이 경전은 줄줄 외운다. 벌써부터 둘의 궁합이 맞지 않았던 것 같네요. 1925년 3월 12일 순원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민당은 권력의 공백을 맞이했고 치열한 권력 투쟁이 시작되었죠. 순원의 또 다른 신임을 받던 왕징웨이는 국민당 좌파의 수장이 되었고 장제스는 우파를 이끌었습니다. 장제스는 왕징웨이보다 서열이 낮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군사력이었습니다. 1926년 3월 장제스는 중사남 사건을 일으켜 공산당원들을 체포하고 결국 국민당의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황푸군관학교 출신 부하들과 군대를 장악한 장제스는 이제 중국 통일이라는 야심찬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죠. 1926년 장제스는 국민혁명군 총사령관이 되어 북벌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곳곳에서 할거하고 있던 군벌들을 하나씩 격파해 나갔죠. 우페이프, 순천팡 같은 강력한 군벌들을 무너뜨리며 6개 성을 국민당 세력 안에 편입시켰습니다. 장제스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죠. 하지만 여기서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공산당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죠. 1927년 3월 상하이의 노동자들이 무장봉기를 일으켜 장제스의 군대를 환영했습니다. 장제스는 이것을 민중의 지지로 받아들였지만 동시에 공산당의 세력이 너무 커지는 것을 경계했습니다. 부유한 상공인들과 자본가들이 장제스에게 속삭였습니다. 공산당과 관계를 끊으시오. 그들은 위험합니다. 1927년 4월 12일 장제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상하이에서 공산당에 대한
대대적인 숙청을 단행한 거죠. 이것이 바로 4.12 상하이 쿠데타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괴멸에 가까운 타격을 입고 지하로 숨어들었죠. 이 사건으로 장제스는 자본가들과 보수 세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생의 적을 만들었죠. 특히 마오쩌둥은 장제스를 향한 원한을 가슴 깊이 새겼죠. 1927년 8월 장제스에게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공직에서 하야하고 일본으로 외유를 떠난 장제스는 거기서 운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바로 숭메이링이죠. 숭메이링은 대단한 집안의 딸이었습니다. 큰언니 숭아이링은 중국 최고 재벌 쿵샹시의 부인이었고 둘째 언니 숭칭링은 순원의 부인이었죠. 오빠 숭주원은 국민정부의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숭메이링과의 결혼은 장제스에게 막강한 정치적, 경제적 기반을 제공하는 정략 결혼이었죠. 하지만 숭메이링의 어머니와 언니 숭칭링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장제스는 이미 결혼을 2번이나 한 유부남이었고 나이도 11살이나 많았으니까요. 게다가 불교 신자였죠. 하지만 장제스는 숭메이링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는 기존의 부인들과 모두 이혼하고 기독교로 개종까지 했습니다. 숭메이링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겠다는 각오였죠. 1927년 12월 두 사람은 결혼했습니다. 장제스는 이때부터 평생 기독교 신자로 살아갔죠. 종교는 알약처럼 단번에 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흡수되어야 한다고 말했던 장제스는 진심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숭메이링은 단순히 영부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미국 유학파로 유창한 영어를 구사했던 그녀는 장제스의 비서이자 번역가이자 정치적 조언자가 되었죠. 특히 대미 외교에서 그녀의 능력은 빛을 발했습니다. 20년 넘게 미국이 가장 존경하는 10인의 여성에 포함될 정도였으니까요. 1928년 장제스는 마침내 베이징에 입성하며 중국 통일을 완수했습니다. 난징을 수도로 하는 국민정부가 수립되었고 장제스는 명실상부한 중국의 최고 지도자가 되었죠. 군벌 시대는 끝났고 장제스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하지만 승승장구하던 장제스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1936년 12월 시안에서 놀라운 사건이 터진 거죠. 공산당 토벌을 독려하러 시안을 방문한 장제스를 만주 군벌 장쉐량이 납치해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명한 시안 사건입니다. 장쉐량은 장제스에게 요구했습니다.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단하고 일본과 싸우시오. 당시 일본은 만주를 점령하고 중국 본토를 계속 침략하고 있었죠. 장쉐량의 아버지도 일본의 음모로 죽었습니다. 그는 내전을 멈추고 일치단결해 일본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죠. 장제스는 억류되었지만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이때 숭메이링이 나섰습니다. 그녀는 직접 시안으로 날아가 장쉐량과 담판을 벌였죠. 숭메이링의 뛰어난 협상 능력으로 사건은 해결되었고 장제스는 무사히 풀려났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치러야 했죠.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합작에 합의한 것입니다. 1937년 일본이 전면적인 침략을 시작했습니다. 중일전쟁이 터진 거죠. 장제스는 국민정부를 난징에서 충칭으로 옮기고 일본과 4년 동안 홀로 싸웠습니다. 1941년에야 미국과 영국이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연합국으로 참전했죠. 중일전쟁 중에도 장제스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지원했습니다. 김구, 김규식, 김원봉 같은 독립운동가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상하이 임시정부와 조선의용대를 도왔죠. 1943년 카이로 회담에서는 미국과 영국으로부터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킨다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중국은 일본과 끝까지 싸웠고 1945년 일본이 항복하며 중국은 승전국이 되었습니다. 장제스는 사강대국의 하나로 인정받는 영예를 얻었죠. 하지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당 내부의 부패가 심각해진 거죠. 쑥메이링과 측근들마저 부패의 징조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945년 8월 일본이 항복하자 공동의 적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국민당과 공산당은 다시 적이 되었죠. 장제스는 마오쩌둥에게 3차례나 편지를 보내 충칭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마오쩌둥은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장제스가 비행기를 폭파시킬지도 모른다고 의심했죠. 결국 미국 대사 패트릭 헐리가 직접 예난까지 가서 마오쩌둥을 데려왔습니다. 1945년 8월 28일 장제스와 마오쩌둥은 18년 만에 재회했습니다. 충칭 회담에 도착한 마오쩌둥은 기자들 앞에서 외쳤습니다. 장 위원장 만세. 그리고 자신은 중일전쟁을 승리로 이끈 장제스를 존경하며 그의 뜻을 따르겠다고 천명했죠. 장제스는 마오쩌둥을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모두 거칠애였습니다. 마오쩌둥은 협상 막바지에 인민해방군의 국민군 주둔지를 기습 공격하라고 지시했죠. 장제스도 마오쩌둥의 본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경멸했지만 표면적으로는 웃으며 악수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오쩌둥이 즐겨 쓰던 전술 담담타타 타타담담이었죠. 대화하면서 치고 치면서 대화하는 것입니다. 결국 1946년 내전이 재개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장제스가 압도적으로 유리했습니다. 국민당군은 430만 명으로 공산당군 120만 명을 수적으로 압도했죠. 게다가 미국의 지원도 받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곧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장제스는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미국의 웨드마이어 장군은 장제스에게 조언했습니다. 만주를 포기하고 양쯔강 이남을 지키시오. 양쯔강은 천연해자입니다. 중국 역사를 보면 만주를 잃고도 양쯔강만 지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장제스는 이 조언을 거부했습니다. 장제스는 생각했습니다. 만주에서 금나라와 청나라가 일어나 중국을 정복했다. 일본도 만주를 차지한 후 중국을 침략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만주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그는 최정예 부대를 만주에 투입했습니다. 미군이 훈련시키고 미국 무기로 무장한 부대들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함정이었습니다. 공산당의 린비아오가 이끄는 동북 야전군이 만주에서 엄청난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거든요. 소련군이 넘겨준 일본군 무기로 무장하고 만주 주민들을 징병해 병력을 보충한 공산군은 오히려 국민군보다 강해졌죠. 1948년 9월 린비아오는 105만 명을 이끌고 랴오선 전투를 개시했습니다. 55만 명의 국민군은 포위되어 보급이 끊겼습니다. 장제스는 비행기를 타고 직접 선양으로 날아가 전투를 독려했지만 소용없었죠. 10월 14일 진저우가 함락되고 국민군은 참패했습니다. 18개 사단이 전멸했죠. 더 충격적인 것은 다른 곳에서도 연달아 패배했다는 점입니다. 화이아이 전투에서는 국민군 2개 사단이 반란을 일으켜 공산군에 투항했습니다. 20만 명이 사라졌죠. 핑진 전투에서도 부자기가 베이핑에서 항복하며 공산군에 막대한 인력과 무기를 넘겨주었습니다. 공산군 숫자가 400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왜 압도적으로 유리하던 국민군이 이렇게 무너진 걸까요? 첫 번째 이유는 부패였습니다. 국민당 장군들은 미국이 지원한 무기를 공산군에 팔아먹었습니다. 병사들은 월급은커녕 식량도 제대로 배급받지 못해 굶주렸죠. 부상병에게 줄 치료제마저 색소를 탄 가짜였습니다. 가벼운 부상에도 치료받지 못해 죽는 병사들이 속출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민심의 이반이었습니다. 장제스는 경제 재건을 뒤로하고 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중일전쟁으로 박살난 경제를 수습하지 못했죠. 물가는 폭등하고 화폐를 미친 듯이 찍어냈습니다. 1936년 대비 100배가 넘는 1890억 원을 찍어냈습니다.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죠.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실행한 금원권 개혁마저 실패했습니다.
국민들의 삶은 도탄에 빠졌고 국민당에 대한 신뢰는 바닥을 쳤습니다. 반면 공산당은 농촌에서 토지개혁을 실시하며 농민들의 지지를 얻었죠. 지주의 땅을 몰수해 농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의 땅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공산군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전략적 실패였습니다. 장제스는 만주를 고집하다가 최정예 부대를 잃었습니다. 미국의 조언을 무시하고 자신의 고집을 부린 대가였죠. 마오쩌둥은 농촌으로 도시를 포위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국민당이 도시를 장악할수록 농촌은 공산화되었고 결국 도시들이 고립되었죠. 1949년 1월 장제스는 총통직에서 사퇴했습니다. 하지만 실권은 여전히 그가 쥐고 있었죠. 공산군은 파죽지세로 남진했습니다. 4월에는 난징이, 5월에는 상하이가, 10월에는 광저우가 함락되었습니다. 많은 성에서 군인들이 국민당과 함께 싸우기보다 공산당에 투항하는 편을 택했습니다. 1949년 10월 1일 마오쩌둥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했습니다. 12월 10일 장제스는 대륙 최후의 거점인 청두에서 타이완으로 탈출했습니다. 약 200만 명의 군대와 지지자들이 함께 타이완으로 건너갔죠. 이것이 바로 국부천대입니다. 장제스는 패배의 쓴맛을 삼키며 타이완에 도착했습니다. 한때 대륙을 호령하던 영웅이 이제는 경상도만한 작은 섬에 갇힌 신세가 되었죠. 하지만 장제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본토 수복을 외치며 계엄령을 선포하고 철권 통치에 들어갔습니다. 타이완에서 장제스는 변했습니다. 대륙에서의 패배가 국민당의 부패 때문이라고 절감한 그는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죠. 1963년에는 뇌물과 횡령을 저지른 공직자를 사형에 처하는 전시부패방지법을 제정했습니다. 심지어 밀수에 손을 댄 둘째 며느리 시징이마저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장제스는 계속해서 본토 수복을 시도했습니다. 1950년대에 여러 차례 대륙 진출을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죠. 미국도 장제스의 계획을 반려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중국과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더 실용적이었으니까요. 1971년 장제스에게 치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자리를 차지하고 중화민국은 UN에서 축출된 거죠. 국제사회에서의 지위마저 잃어버린 것입니다. 장제스는 권토 중래를 위해 이런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죽는 그 순간까지도 타이완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1972년 5월 장제스는 마지막으로 총통 취임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미 84세의 노인이 된 그는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었죠. 하지만 죽음 앞에서도 권력을 놓지 않았습니다. 1975년 자신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낀 장제스는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감금 상태에 있던 광서제를 독살한 것처럼 장제스도 유폐시켜 두었던 정적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자신의 손자 부이를, 아니 자신의 아들 장진꼬를 후계자로 지명했죠. 그제야 장제스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자신과 같은 독재자가 정사에 관여할 일이 없도록 하라. 1975년 4월 5일 장제스는 8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권력투쟁과 전쟁으로 보낸 그의 삶이 막을 내린 것이죠. 마오쩌둥은 장제스의 사망 소식을 듣고도 별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두 라이벌의 긴 대결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장제스는 왜 패배했을까요? 많은 역사학자들이 다양한 원인을 제시합니다. 부패, 민심 이반, 전략적 실수, 경제 실정 등등 말이죠.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아마도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는 권력을 잡는 데는 뛰어났지만 권력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장제스는 군벌들을 통일했지만 진정으로 장악하지는 못했습니다. 각 지방의 군벌들을 진압한 것이 아니라 중립화시킨 것뿐이었죠.
내부의 친인척과 측근들의 부패를 막지 못했습니다. 민주적 개혁을 약속했지만 독재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은 농민들에게 토지를 주고 민심을 얻었습니다. 비록 나중에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 같은 재앙을 일으켰지만 적어도 내전 기간에는 민심을 장악하는 데 성공했죠. 장제스는 도시의 자본가와 지주를 믿었고 마오쩌둥은 농촌의 농민을 믿었습니다. 결과는 농민들의 승리였습니다. 미국의 중국계 역사학자 황런위는 장제스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장제스는 대독재자는 아니었다. 그에게는 독재자로서의 도구가 없었다. 그는 민주투사가 될 수 없었지만 그럴 기회도 없었다. 장제스는 시대의 환경과 한계 아래 살았다. 장제스의 아들 장진꼬가 총통이 된 후 타이완은 서서히 변화했습니다. 1986년 야당 창당이 허용되었고 1987년 계엄령이 해제되었죠. 1996년에는 총통 직선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장제스가 그토록 막으려 했던 민주주의가 타이완에서 꽃을 피운 것입니다. 오늘날 타이완에서 장제스에 대한 평가는 엇갈립니다. 국민당 지지자들은 그를 대륙에서 공산당과 맞서 싸운 영웅으로 기억합니다. 반면 민진당 지지자들은 그를 2.28 사건의 학살자이자 독재자로 규탄하죠. 2000년대에는 장제스 동상이 철거되고 기념관 이름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중국 대륙에서도 장제스에 대한 평가가 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무조건 비난받았지만 최근에는 항일 전쟁을 이끈 지도자로서 일부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죠. 역사는 계속해서 재평가되고 있습니다. 장제스와 마오쩌둥 두 거인의 대결은 20세기 중국 역사의 가장 극적인 장면이었습니다. 한 사람은 승리하여 대륙을 차지했고 한 사람은 패배하여 작은 섬으로 쫓겨났죠. 하지만 역사에 만약이 있을까요? 만약 장제스가 부패를 막고 경제를 재건하고 민심을 얻었다면, 만약 미국의 조언대로 만주를 포기하고 양쯔강을 지켰다면 역사는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장제스는 군벌 시대를 평정한 영웅이었지만 변화하는 시대를 읽지 못한 패배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잡는 것과 권력을 지키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교훈을 남긴 채 말이죠. 마오쩌둥의 최대 라이벌, 장제스가 역사의 패자가 된 이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역사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